역도를 시작하고 나서는 굉장히 이런 신체 조건을 물려주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4회 연속 세계선수권 우승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좀 소감부터 말씀해주세요. 지금 아직도 너무 많이 떨리고요. 저를 응원해주신 많은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행복한 선수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 남아비가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보고 아프고 항상 사과해야 하지만 46년 만에 첫 30대 차관, 역도 영웅에서 문체부 2차관으로 변신한 장미란 차관 보고 오셨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 참석하면서 첫 일정을 시작했고요.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장도 받았습니다. 자, 이종구 시장님. 네네. 지난 20년간 역도 영웅이었고 또 스포츠 학도로 공부도 했어요. 네. 장미란 교수가 문체부 2차관에 임명된 의미, 어떻게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을까요? 네, 저희는 지금 사실 이렇게 보시면 베이징 올림픽 때 그 금메달을 딴 그 감동의 장미란 선수를 많이 기억하지만 그렇죠. 그 이후에 장미란 선수가 교수로서 또 석사를 2번, 박사를 1번, 또 외국에 나와서 그 어렵다는 그런 대학에 가서 굉장히 유명한 그런 연구 중심의 대학입니다. 그 대학에 가서 석사 학위를 따오고 또 자신이 체육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인터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관심을 안 뒀던 건 맞는 것 같아요. 네네. 사실 그걸 들여다보면 장미란 교수의 체육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 열정 그리고 어떻게 바꿔야겠다라는 그런 그 의지가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거든요. 네. 이를테면 2016년도에 중앙일보 인터뷰를 보면 우리가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이 있는데 지금은 너무 생활체육에만 가고 있다. 투트랙으로 해야 된다. 잘하는 선수는 더욱 잘하게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체육 행정과 관련된 자신의 뭐 생각들도 많이 담겨져 있어요. 사실 이제 지금 그런 얘기들도 또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그러니까 체육계 내에서의 폭력 문제, 도핑 문제 이런 그 모든 관심들에 대해서 사실 장미란 교수가 가졌던 어떤 생각들을 한번 펼쳐보자. 행정으로서 펼쳐보자. 정책으로서 펼치게 해보자라는 게 이번 그 차관 임명의 또 배경인 것 같습니다. 자, 장미란 차관이요. 오늘 국무회의에 참석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스포츠 현장에서 페어플레이 정신은 공정과 상식과 일맥상통하다고 생각을 한다. 자, 이런 것들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허지원 변호사. 야권에서 특히나 장미란 차관 이 발탁을 두고서 뭐 오늘도 그렇고 막 여러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같은 야권 내에서도 장 차관 인사를 두고 반응이 상당히 극명하게 엇갈리는 모습인데요. 일단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문을 표하니까 반대하는 어떤 목소리를 냈습니다. 과연 이 장 차관이 선수로서 훌륭하다는 것은 인정을 한다. 네. 그리고 선수 출신 차관 임명 자체만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라고 전제를 하면서도 그런데 장 차관이 이때까지 뭘 했냐는 거예요. 2019년 심석희 선수 미투 사건,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으로 이 체육계가 떠들썩했을 때도 장 차관이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고 침묵을 했다는 겁니다. 체육계의 공정과 상식을 위해서 발탁을 했다고 했는데 이렇다 할 노력을 한 것이 보이지도 않는 이 장 차관을 공정과 상식을 위해서 발탁했다는 것이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비판을 한 건데요. 네. 여기에 더불어 어떤 차관으로서의 리더십을 보여준 적도 없다는 것이 지금 안민석 의원 주장입니다. 네. 지금까지 뭐 체육단체 통합이라든가 학교 체육 정상화, 스포츠클럽 육성 이런 이 체육계 산적한 현황과 갈등을 진지하게 풀어보려는 노력을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는 얘기인 건데요. 그러면서 장미란 선수 같은 이 스포츠 영웅들이 정치적으로 소비되는 것이 상당히 불행한 일이다라고 꼬집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야권 인사이면서도 장 차관의 인사에 대해서 제일 잘했다고 평가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인데요. 네. 이번 차관 인사에서 장미란 문체부 2차관 발탁 제일 탁월한 윤석열 인사라고 평가한다. 인사 만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선수 출신으로 물론 선수로서의 업적도 있지만 이후에 유학도 갔다 오고 공부도 많이 하고 네. 또 후학 양성에도 애썼고 또 제2차관이라는 자리가 아무래도 체육계 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그런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역할에 걸맞는 인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도 결국에는 펜싱 선수 출신으로 맞아요. 지금 네.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까지 하고 있잖아요. 네. 역도 출신이라고 해서 차관 왜 못하냐라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자, 김준일 에디터. 이게 지금 지난주에 이제 인사가 개각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장미란 차관을 두고 정치권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특히나 일부 민주당의 지지자들은 또 홈페이지에다가 여러 가지 또 비판의 글도 많이 올리고 하더라고요. 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좀 보세요? 일단 뭐 그 비판에 올리시는 분들은 잘못됐죠. 그거에 대해서는 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다만 그게 뭐 어마어마하게 많거나 뭐 주류거나 뭐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회에서나 조금 극단적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을 뭐 이게 주류의 정서라고 보면 안 되고, 다만 이게 현실이 그러니까 극단적인 여야 대립 구도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쪽 진영에 가면은 부역자다. 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영 논리로 이제 본다는 거죠. 양쪽에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조금 반영이 된 것 같고, 저는 뭐 지금 사실은 좀 거슬러 올라가면은 예전에 이창동 영화 감독이 맞아요. 문화체육부 장관을 한 적이 있어요. 맞아요. 노무현 정부 때. 그래서 뭐 체육부 인사들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계 분들이 많이 이제 공직에 있었기 때문에 뭐 많이 좀 기대를 저도 하고 있습니다. 잘하는 부분들이 있고, 다만 2차관의 역할이 문화체육관광부인데 문화는 1차관, 체육관광이 2차관인데 여기에 더해서 대언론 정책도 있거든요. 사실은 이 부분에 굉장히 좀 걱정도 되고 여러 가지 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언론적으로 이제 한번 해보질 않았던 예. 영역이니까요. 안 해본 거고, 당장 지금 그 문재인 정부 때 새로 도입된 열동률 조사, 그거에 정부 광고와 연계되는 거야. 그거를 가지고 지금 뭐 잡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거와 관련해서 그러면 어떻게 이제 조절을 할 것인가, 뭐 여당에서는 뭐 수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조금 현안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잘 하시길 바라고, 좀 상처를 안 받았으면 개인적으로 좀 안 받기를 좀 기원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장미란 차관에 대한 여러 공세들 인신공격이라며 차단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목소리 좀 듣겠습니다. 장미란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 대해 야권 극렬 지지자들이 퍼부은 인신공격은 한마디로 수준 이하입니다. 역도 선수가 뭘 아냐는 식의 질낮은 폄하 발언과 최윤희 전 차관의 사례를 망각한 자기 모습은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극단적인 대결주의의 소산입니다. 탁월한 올림픽 업적과 학문적 전문성을 갖춘 스포츠 영웅을 진영 논리에 따라 욕보이는 병든 정치가 안타깝습니다. 미지수 기자, 앞서 보면 뭐 물론 장미란 차관과 사례는 다르지만 여러 스포츠 선수들이 이런 정치인들하고 뭘 이렇게 했다가 뭐 네티즌들도 막 뭐라 하고 막 이런 경우들도 많잖아요, 보면. 네, 연초에 제가 전해드린 소식인데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 일입니다. 이 김기현 당시 후보자가 이 김연경 배구 선수와 함께 찍은 사진 한 장을 SNS에 올렸는데요. 맞아요, 네. 이 사진 이후로 김연경 선수 SNS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에 굉장히 많은 악플이 달렸습니다. 김 선수의 별명이 식빵언니, 식빵언니가 이찍이었냐, 김기현을 응원하다니 실망이다, 구독을 취소한다, 이런 악성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나중에 악플 공격에 마음이 미안했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는데요. 또 카타르 월드컵 스타 조규성 선수도 비슷한 맥락에 설화에 휩싸였습니다.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만찬 행사에 초대가 됐었는데 맞아요. 당시 저렇게 김건희 여사와 함께 찍은 이 셀카를 SNS에 올렸다가 똑같이 악성 댓글에 시달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허준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우리 민지숙 기자가 소개했던 이런 사례들이나 지금 장미란 차관 같은 경우에도 정치적 성향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비판들이 막 나오고 하는 부분 어떻게 좀 보세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극성 어떤 팬덤 부분들 때문에 이런 것들이 더 지금 이른바 개딸들이 이런 인사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 또 뭐 정치인들의 생각이야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이런 팬덤 정치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팬덤 정치 부분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왜냐하면 인사에 대해서 할 때는 뭐 정치인들이야 각자의 생각을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 팬덤 정치가 물론 정치도 당연히 지지를 먹고 사는 그런 분야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거나 찬성을 위한 찬성을 한다는
한다는 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지하는 것이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극성적인 어떤 팬덤 형태로 가게 돼서 모든 인사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지금 입에는 어떻게 달콤한 약이 될 수는 있지만 나중에는 독약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요. 정치라는 것은 상당히 이제 공익성을 중요시해야 되는 분야잖아요. 그렇죠. 팬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인적인 행복이나 만족 이런 것들을 좀 중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특히 극성 팬덤으로 갈수록요. 그런데 이런 개인의 행복이나 만족뿐만 아니라 정치는 때로는 이 공익성을 위해서 개인의 행복이나 만족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은 분야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비판의 목소리를 낼 때는 근거 있는 비판을 해야 되는데 팬덤이 좋아하는 사람의 어떤 지지를 위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를 낸다든가 찬성하는 목소리를 낸다든가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 정치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지는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자, 이 장미란 차관 내일은 세종청사에도 처음 출근해서 또 업무를 본다고 하는데 자, 앞으로 우리나라 체육 정책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이 부분에 따라서 평가는 아마 다시 붙을 겁니다. 자, 그때 가서 어떤 평가들이 붙는지 저희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선이 다가오고 있어서일까요? 언론의 시선에 밖에 있었던 인물들의 얘기들이 하나 둘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인물들의 얘기가 나오는지 이번 앵커의 픽에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허지연 변호사, 언론 보도에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친박 좌장으로 불렸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그리고 국민의힘의 이준석 전 대표 만났다고 언론에 엄청 많이 있던데 둘이 만나서 어떤 얘기 나눴대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내년 총선 위에서 보수 연합군으로 뭉쳐야 된다. 두 번째, 본인의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겠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제 자리는 최 전 부총리가 평소에도 계속해서 이준석 대표와 전 대표와 교류를 하고 있었다고 해요. 최 전 부총리가 이 박근혜 전 정부의 이 경제부총리 출신이잖아요. 뭐 뇌물 사건,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구속이 돼서 작년에 이제 사면이 됐는데, 근데 이제 계속해서 이제 서로 연락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이준석 전 대표에게 부탁을 해서 청년 정치인들이랑 좀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어 달라 해서 성사된 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기인 이 의원이라든가 이준석계 김용태 전 최고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같이 자리를 했거든요. 이 자리에서 이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이 0.73%포인트 차이로 굉장히 신승을 거둔 것을 언급했다고 해요. 네. 그러면서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이준석뿐만 아니라 지금 뭐 유승민, 나경원, 안철수, 박근혜 이런 보수 가치에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다 모여서 총력전을 기울여야 한다. 그래서 연합군으로 뭉쳐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이 30대 보수당 당수가 된 영국의 데이비드 캐머런 전 총리 얘기를 하면서 이준석 대표에게 내년 총선에 반드시 원내에 진입해서 역할을 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네네. 또 동석한 청년 정치인들에게도 패기 있게 당에 옳은 소리를 해달라고 주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지금 이 모습이 지난달 30일 회동 모습입니다. 여기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필두로 해서요. 이기인 국민의힘 경기도 의원도 있었고요. 구형모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도 있었고, 자, 여기 김용태 전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김용태 전 최고위원 과연 이 만남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최경환 부총리 같은 경우는 MB 때도 장관을 하셨고, 그렇죠. 뭐 박근혜 정권 때 부총리 하시면서 또 당의 어른으로서 뭐 과거에 본인의 잘못도 이게 있으셨고, 물론 이제 형을 끝내시고 이제 나오시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어른으로서 좀 이제 젊은 정치인들에게 좀 어떤 조언이라고 할까요? 이런 목소리를 좀 들려주고 싶으셔가지고 자리를 마련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회동 자체가 당 내부를 흔들 수 있다. 본인들께서 뭐 보수 정권을 잘 이끌어 나가신다면 여기에서 당이 흔들릴 이유도 없겠죠. 근데 지금 흔들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전제 자체가 본인들이 잘 못하고 국민들께 비판을 받고 있다라는 말이 전제된 거 아닌가에 대한 생각도 좀 해봅니다. 이종훈 시장님, 최경환 전 부총리와 이준석 전 대표의 만남, 어떻게 좀 해석이 좀 붙을 만한 그런 만남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그냥 뭐 만났나 보다 뭐 그런 정도의 만남일까요?
일단 인연이 있죠. 인연은 최경환 부총리가 어쨌든 친박계의 좌장이었고 그 당시에 이준석 대표는 사실상 굉장히 무서운 앙팡 때러블, 굉장히 무서운 아이들,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청년 정치인, 그래서 박근혜 키즈라고 불릴 정도로 그때 당시 박근혜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굉장히 키웠던 그런 그 정치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실은 굉장히 인연이 있었고, 그런데 지금 왜 만났느냐? 서로의 절대적인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최경환 전 부총리 같은 경우는 다시 나오고 싶지만 나올 수 있는 공간, 룸이 굉장히 적습니다. 왜냐하면 경산이 자신의 지역구인데 경산은 이미 윤두영 의원이 아주 튼튼하게 또 뿌리를 받고 있고, 그러면 경산 이외의 곳을 나오려면 사실상 자신이 굉장히 이슈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신이 초선 의원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부총리라는 그런 이 닉네임이 붙어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뭔가 이슈를 던져갖고 화제를 이끌어서 나한테 자꾸 메신저, 그러니까 마이크도 쥐어주고 해서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수 있으려면 하고 생각을 했을 때 청년 정치 혹은 연합 정치 이런 이슈들을 자기가 이제 던진 겁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연합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자신한테 계속 어떤 이슈가 집중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고, 또 사실 이준석 대표는 좀 뜨악한 것 같아요. 아주 적극적으로 자기가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보통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자신이 이끌어갑니다. 막 얘기하고 그렇죠, 뭐 하면서 최경환 대표 얘기를 하고, 그런데 굳이 김용태 최고위원이나 이기인 의원을, 경기도 의원을 통해서 이야기한 건 자신이 이것과 관련해서 약간 거리를 두려는 것 같아요. 이것이 자신이 적극적으로 이슈를 끌어간다기보단 그래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여러 가지의 어떤 가능성을 두자. 이런 정도의 어떤 상황이거든요. 저는 근데 이준석 대표도 뭔가 지금 만들어야 되는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양쪽에 이런 이익이 지금 같이 교집합이 있었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번 만남에 대해서요, 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이렇게 해석을 내놨더군요. 한번 들어보시죠.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나면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대통령실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싫어하실 것 같은데. 그런데 왜 만났을까? 뭐 이제 최경환 의원이 국민의힘 공천보다는 무소속으로 완전히 결정을 한 거 아니냐. 이준석 전 대표 등 어제 분위기 봤을 땐 손잡을 가능성도 없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얼마나 모질게 나쁜 얘기를 많이 했습니까? 그것이 박근혜 대통령하고 연관되고 뭐 신당을 창당한다 이런 입장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존재감을 나타내는 거 아니냐. 그런 입장입니다. 김준일 에디터는 조원진 대표 해석 어떻게 들으세요? 뭐 무소속 결정한 것 같고 그냥 존재감 부각 차원이고 이준석 대표가 손잡을 가능성은 없고. 큰 틀에서는 저도 뭐 저 해석이 아주 틀리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근데 뭐 이준석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모질게 대했다. 뭐 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표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준석의 입장은 어쨌든 탄핵안은 건너야 된다. 뭐 이런 입장이었지 뭐 박근혜 물러나라 뭐 이런 식으로 한 건 아니니까 그게 좀 입장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대 예를 들면은 이 보수 쪽에서 제3정당이 나왔을 때 사례들을 보면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전에 친박연대 같이 2008년에 총선을 앞두고 대거 공천 학살이라고 불렀던 그때 친박계가 뭉쳤던 것 같은 경우에는 서청원 의원이 제안을 해서 그 친박연대가 만들어졌는데 어쨌든 박근혜라는 미래 권력을 중심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안에 있었지만은 뭐 이런 식으로 된다라든지 아니면은 아예 뭐 충청권에 있는 보수 뭐 자민련이라든지 뭐 이런 사례는 있는데 사실 이게 소위 말해서 이삭줍기가 돼가지고 이 정당이 성공한 사례가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2000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민주한국당이라고 있었어요 그때. 근데 그 민주국민당입니다. 죄송합니다. 민주국민당. 네, 민주국민당. 그때 저도 좀 가물가물하네요. 허주 김윤환 그리고 민주당계 쪽에서 동교동교의 김상현 뭐 이런 그러니까 그래서 민주라는 것도 들어가고 국민이랑 들어가서 약간 보수적인 색깔이 뭐 있는데 이게 2000년 총선에서 탈락한 사람들이 대거 뭉쳤거든요.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보면은 강력한 지역 기반을 가지거나 자민련 아니면 자유선진당 아니면은 미래 권력이 있거나. 근데 이거 지금 상황에서는 최경환 부총리가 그 뭐 미래 권력도 아니고 이준석이 되기엔 좀 애매하고 그러니까 조금 지금 상황에서는 저 해석이 큰 틀에서 보면은 존재감 높이기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좀 더 가능성 높이기 이게 조금 현재는 맞지 않나 그런데 제가 이준석 대표를 가끔 이제 뭐 물어보기도 하는데
모든 가능성에 다 열려 있다. 입장은 그러니까 지금은 자기가 주도적으로 움직일 생각은 1도 없다라는 거예요. 상황 돌아가는 거 보고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다 생각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을 말을 하더라고요. 자, 민지숙 기자, 뭐 지금 김준일 에디터는 본인이 취재한 내용을 얘기했는데, 네. 자, 이렇게 정치권에서 나오는 얘기, 정작 최경환 전 부총리 그리고 이준석 대표 어떻게 총선엔 나온대요? 어떤데요? 네, 최경환 전 부총리 일단 본인은 아직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요. 이 사선이나 한 해당 지역의 인사들은요. 벌써 캠프가 꾸려져서 운동을 하고 있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한 지역에서 사선까지 했으니 이미 기반이 좀 탄탄한 상황이고 본인도 자신감이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미 출마는 기정사실이다. 당선도 유력하다. 이런 이야기가 지역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준석 전 대표는 역시 내년 1월이면 이 당원권 정지가 풀리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래서 기존 지역구인 노원병 지역 출마 가능성이 크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자, 한편 민주당에서는요. 귀국 직후에 정치 행보에 나서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가 어제는요. 2박 3일 일정으로 호남을 찾았는데요. 자, 김준일 에디터. 이낙연 전 대표의 첫 지역 일정이 호남이다. 그런데 거기에 100여 명의 인사와 함께했다.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아요? 그렇죠. 뭐 이제 이낙연 전 대표를 중심으로 뭉치겠다라는 의지를 가진 분들이 뭐 많이 모였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명계 중에서도 다 온 건 아니고 이를테면은 비명계에서도 거리를 두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조응천, 뭐 박용진 이런 분들은 그냥 다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분들이고 과거에 이제 이낙연계로 불렸던 뭐 예를 들면 뭐 이계호 의원이라든지 등등등 해서 이제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남 의원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키워드를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낙연의 당분간의 키워드는 호남 그리고 강연 그리고 외교 안보 요거가 지금 방점이 찍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호남에 지금 마땅한 대선 주자가 없는데 본인이 호남에서 출신으로 그거를 좀 자리매김하겠다라는 거고 지금은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당의 주류하고는 일단은 친명계하고는 약간의 거리를 두면서 살짝의 긴장 관계와 줄타기를 통해서 존재감을 좀 더 많이 부각시키는 그리고 사실 그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거든요. 앞으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이 아마 이어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이종호 시장, 지금 김준일 에디터가 살짝의 긴장 관계와 줄타기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낙연 전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민주당이 지금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혁신의 핵심은 도덕성 회복, 당내 민주주의 활성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여러 해석들이 붙더라고요. 특히 그중에 하나가 이거 이재명 대표 겨냥한 거다라는 해석도 있는데 그런가요? 네, 저는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메시지가 언제 어디서 어느 수위로 나올까 그거를 지켜봤어요. 왜냐하면 이낙연 전 대표가 윤석열 정부를 비판만 한다고 해서 민주당 내에서 어떤 자신의 세력화를 할 수 있느냐? 사실 그건 별로 없거든요. 왜냐하면 주류가 아니기 때문에 또 자신이 현역이 아니고 지도부도 아니기 때문에 외곽에서 아무리 뭐 윤 대통령을 창을 뭐 던진다 한들 원내에서 있는 그런 세력들과는 차이가 있죠. 그러면 당연히 자신이 어떤 당내에서 세력화를 하려면 당 지도부의 지금 리더십을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언제는 지금 바로는 안 하고 그래도 이제 호흡을 가다듬으면서 어디서 호남을 방문해서 어느 수위로 바로 두 가지 지금 이재명 대표가 아파하는 이재명 대표의 비판적인 목소리의 두 가지 문제. 하나는 지금 당내 민주주의를 얘기했잖아요. 이건 개딸에 대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당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권리당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개딸들의 행태는 사실 당내 민주주의의 걸림돌이다라는 결론이고 또 다른 하나는 도덕성의 회복이거든요. 왜 우리 민주당이 지금 지지율이 오르지 않냐 하면 당내 도덕성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등등 뭐 방탄 국회라고 지금 비판을 받기 때문에 당내 도덕성이 회복이 돼야 윤 대통령 정부에 대한 비판이나 혹은 국민의힘의 비판이 우리의 지지율로 연결된다. 도덕성을 회복해야 된다. 바로 이 두 가지 문제를 사실은 아주 우회적이긴 하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적시를 했다. 어디서? 호남에서.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공격이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민주당 내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요? 황희 의원의 얘기 좀 듣고 오겠습니다.
두 분이 지난 대선 때 경쟁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고요. 예, 그건 뭐 지금 어느 누구도 그런 이야기를 다 합니다. 민주당이 혁신이 필요하고 변화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이낙연 대표뿐 아니라 전 대표뿐 아니라 뭐 모든 민주당 당직자와 국회의원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비명계 의원들이 이 현 지도부를 비판하는 어떤 논거들하고 이낙연 전 대표의 말이 거의 유사해서 그러니까 당연히 뭐 지도부가 있으니까 모든 잘못은 지도부한테 돌아갈 수밖에 없죠.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지도부에 대해서 지도 역량이 있다 없다라는 부분보다는 민주당 전체가 변화와 혁신을 해야 된다라는 아주 강한 일침 알겠습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자, 슬슬 몸을 풀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 당내에서의 파괴력, 파급력 어느 정도 될지 저희가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지연 변호사, 민주당 얘기 나온 김에 요거 하나만 짚어볼게요. 민주당 혁신이 지난번에 불체포 특권 포기 1호 쇄신안도 내놨어요. 조만간에 2호 쇄신안 내놓을 거란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2호 쇄신안은 지금 비위 의혹을 받는 인사들의 꼼수 탈당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내용이 될 것이 굉장히 유력해 보이는데요. 어허. 사실 이제 징계를 받기 전에 탈당을 해버리면 사실 당 차원의 어떤 징계라든가 조사 같은 것들이 불가능한 뿐만 아니라 이 잦은 탈당, 징계 회피 목적에 탈당한 경우에 제명한다라는 당규가 있기는 한데요. 징계 절차 개시 이후에 이게 탈당한 경우에 적용이 되는 것이지 개시 전에 탈당한 경우에는 사실 이 규정에 적용을 받지 않는 회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개정을 해서 비위 의혹이 제기된 경우에 이렇게 복당 심사를 받지 못하도록 한다. 향후 5년간 뭐 이런 내용으로 바꾸지 않을까 이게 굉장히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는 2호 쇄신안입니다. 자, 앞으로 발표될 2호 쇄신안을 두고요. 국민의힘, 민주당 두 당의 대표 간의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민주당 혁신위가 2호 쇄신안으로 꼼수 탈당 건절을 논의 중이라고 일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1호 쇄신안조차도 실천되지 않고 거부당하고 있는 마당에 무슨 2호 쇄신을 하겠다는 것인지 의아합니다. 혁신의 기대조차도 할 것이 없다는 평가에서 벗어나려면 불체포 특권 포기의 실천력을 보여주는 서명이라도 먼저 하시기를 바랍니다. 김기현 대표가 혁신위의 불체포 특권 포기 제안을 지도부가 사실상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김기현 대표는 말씀을 할 때마다 이해할 수 없는 망언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혁신안 볼라밖에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이낙연 전 대표도 민주당 혁신이 당의 눈높이가 아니라 국민 눈높이에 맞춰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여기까지 하시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김기현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망언이라고 얘기했던 이재명 대표, 혁신안 골라받기냐라는 기자의 질문에는 묵묵부답했습니다. 과연 이 묵묵부답 안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을지 궁금합니다. 뉴플리 오늘 제목은 윤석열 찍은 1,600만이 쿠데타? 한국인 없어 일본 골프 여행입니다. 네,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의 이 반국가 세력 발언, 이 발언의 파장이 예상보다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국민소통 수석이었던 윤영창 민주당 의원이 윤 대통령이 쿠데타로 집권했다라는 날선 표현을 하면서 여야 강경 대치 2라운드에 들어선 건데요. 이분이 어찌됐든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쿠데타를 통해 가지고 검찰개혁을 반대하면서 조국 수사를 하셨던 분 아닙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되셨는데 이분이 이제 쿠데타를 일으킨 장본인들은 항상 체제 정당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걸 이데올로기화하는 그런 습성들이 있는데 지금 본인의 정당성을 주장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극단적인 발언들이 나오는 거고. 네, 국민의힘 그런 논리라고 하면 조국 사태에 불러온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 쿠데타의 조력자가 되는 거냐? 김기현 대표, 민주당이 눈앞의 이익에 급급해 마약에 취한 것 같다라며 오늘은 윤 정권 찍은 국민들이 쿠데타 세력이 되는 거냐 이렇게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윤영찬 의원에게 묻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를 찍은 1,639만 명은 쿠데타 세력입니까? 지난 정권에서 요직을 꿰찼던 윤영찬 의원 역시 문재인 정권 실정의
공동 연대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입니다. 반성과 사죄도 모자라는 마당에 선거를 통해 당선된 대통령 향해 쿠데타라니 제정신이 아닙니다. 차라리 의원직을 사퇴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책으로 도배가 되어 있다고는 평사한 말 책방으로 가셔서 일손이나 거들어 드리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정부 여당의 극우 망언 정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민생 경제에 무한 책임져야 될 정부 여당이 망언 경쟁에 나섰습니다. 가장 큰 충격은 전 정부를 반국가 세력으로 모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거나 자유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으려는 세력들이 나라 도처에 조직과 세력을 구축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이 냉전 시대도 아닌데 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 지난주 금요일에 노량진 수산시장을 또 찾았습니다. 횟집 수산물 먹방에 이어서요, 이번엔 아예 수돗물 먹방에 나서 화제가 됐는데요. 정말 생소한 광경에 현장에서 지켜보던 시장 직원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죠. 이거 뭐 먹으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 물이야 저야 아 이거 완전 바른 물이네. 그냥 짭짤한데 이게. 이게 2011년에 방류해갖고 우리 그네까지 오기 때문에 지금 방류하는 것보다 훨씬 진한 거예요 이게. 네, 현장에서 7차례 직접 물을 떠서 마신 김영선 의원. 야당의 주장대로 뇌송속 구멍탁이 되는지 보려고 먹어봤다. 오염수에 대한 국민 선택을 왜곡하는 일이야말로 정치 쿠데타라고 맞받아쳤는데요. 제가 마셨어요. 제가 바닷물을 먹었는데 김영선 의원 그것 때문에 건강이 나빠질 것 같아. 그런 사람 누가 있어요? 이거 무슨 그 후쿠시마 방사선 방류수 가지고 또 국민을 치기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거 옛날에는 뇌송송 구멍탁인데 지금은 생선송송 회탁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의 어떤 일상적인 상식이나 수준이나 정치적인 선택을 왜곡하는 이거야말로 이제 정치 쿠데타 하는 거거든요. 저는 예정이 없이 돌발적으로 일어난 일 같아요. 그러니까 김영선 의원이 이제 아마도 이 안전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조금 좀 도를 넘는 돌발적 행동을 한 것 같은데 먹을 필요 없죠. 수조에 있는 물을 뭐하러 마십니까? 바닷물을 왜 마십니까? 바닷물 안에서 자라고 있는 그 해산물이 알겠습니다. 안전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네, 하지만 이 수돗물 마시기 퍼포먼스에 국민의힘이 당 차원에서도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상황. 일본 네티즌마저 아직 이 처리수 배출하지도 않은 시점에 이렇게 쓸데없는 배짱 테스트는 우스꽝스러울 뿐이다. 이렇게 힐난했습니다. 수산시장 바닷물 떠 마시다가는 내년 총선에서 진짜 물 먹을지도 모릅니다. 총선을 한일전으로 치르시겠습니까? 국힘 의원들은 토유류가 아니라 어류냐, 왜 바닷물을 마시냐, 해삼 멍게냐는 등의 국민들의 질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우스꽝스런 바닷물 퍼마시기 같은 유치한 언행을 중단하고 후쿠시마 핵폐수 방류를 반대했던 2021년 규탄 결의문 정신으로 돌아오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국힘 의원들이 수돗물에 바닷물을 먹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상인 눈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니, 저걸 왜? 라고 하는 이 표정 보이십니까? 또 옆에 있는 의원에게 먹어보라고 하니까 짭조름합니다 라고 대답까지 합니다. 이런 쇼가 또 어디 있습니까? 모자란 거 아닙니까? 그 수조의 물은요, 물고기들이 배설을 해서 배설물이 둥둥 떠 있다고 합니다. 네, 국민의힘 퍼포먼스를 비웃던 민주당은요, 이번엔 소속 의원의 일본 여행 문자로 역공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김영주 국회 부의장. 지난주 금요일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 민주당이 단독으로 표결에 채택했던 이 본회의장에서요. 앞서 지인과 이렇게 주고받은 문자를 읽는 장면이 포착이 됐습니다.
한국인이 많이 없이 골프를 칠 수 있습니다. 이 오염수 방류가 예정된 직후 일본 여행에 대해 논의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김 부의장 조금 전 개인적인 문자로 논란을 일으켜 송구스럽다며 본회의 중 사적인 문자를 주고받은 것 명백한 잘못이라고 사과문을 냈습니다. 겉으로는 일본 때문에 온 세상이 망할 것처럼 정치 선동에 올인하면서 뒤로는 일본 여행 삼매경에 빠져 있었으니 이런 게 대국민 기만 쇼가 아니면 무엇란 말입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두고 오염수 방사능 테러라고 강경 주장을 펼쳐온 바 있습니다. 그런 나라의 유유자적 골프 치러 가는 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방사능 테러 방조범이라도 된단 말입니까? 국민 공예인 장애 투쟁할 시간에 차라리 김영주 부의장처럼 홋카이도 골프 여행이나 다녀오십시오.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민주당이 여행이나 다니는 게 100번 1000번 나은 길입니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 운운하면서 북해도 사시미 초밥은 안전합니까? 주죽 야스 낮엔 죽창과 밤엔 스시입니까? 이율 배반이 따로 없고 우리 국민을 철저히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네, 이종근 실장님, 김영주 부의장 여행이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다라고 하는데요. 개인 일정이긴 하지만 민주당 당 차원에서 이렇게 장외 투쟁하는 가운데 여행 문자 살펴본 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두 가지가 지금 비판을 받아야 할 대목입니다. 하나는 지금 김남국 의원이 상임위 활동 도중에 자신의 어떤 코인 투자를 해서 비난의 수위가 지금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더군다나 국회 부의장이잖아요. 네. 국회 본회의장에서 부의장이 이렇게 사적 여행에 삼매경에 빠져 있었다? 이건 뭐 두말할 여지가 없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부의장만이 아니라 한 정당의 소속 의원이잖아요. 그 정당이 지금 기치를 내건 것이 일본 정부의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육화됐다면 예를 들어서 그런 주장들이 내가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다 받아들인다면 사실상 그곳에 여행을 가는 건 지양해야 되는 게 아니냐, 언행이 일치돼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지금 비난이 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민주당이 장애 투쟁을 하는데 현역 의원들이 그만큼 투쟁에 동참하지 않는 것도 이런 어떤 이유들, 즉 민주당 자체에서 지금 주장하는 것이 의원들에게 일본 여행 갈 수 있어라고 생각할 만큼의 아주 심각한 어떤 그런 주장들이 아니다라는 반증이 아니겠느냐라는 비판에 또 직면해 있는 겁니다. 네, 오염수 공방 과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네, 국민의힘 의원들 수산시장 찾아서 물을 마셨어요. 이를 두고 일본 네티즌들도 비판을 했고 현장의 상인들도 우리 도와주러 온 게 아니라 홍보하러 온 게 아니냐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 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딱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나 이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의도는 알겠습니다. 이 바닷물이 안전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그랬다고 하는데 방법이 과했다는 생각이 들고 원전 사고 나기 전에도요. 우리 저렇게 수산시장에 있는 수조물 떠먹을 생각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보여주기식 행동이 아닌가 싶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학적으로 대응해야지 감정적인 정쟁의 도구로 국민 안전을 가져가서는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마약에 도취됐다라고 비난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이 발언에 대해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윤리위원회 아직 김남국 의원 코인 사태 관련 결론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관련 내용 듣고 오시죠. 그 김기현 대표 제소하신다는 거는 마약 관련 발언이랑 아들 관련 발언 두 가지로 하신다는 거예요? 네, 일단 오늘 이야기 듣겠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은 우리 어민들을 밀정이라고 하고 천안함 막말을 한 권칠승 의원은 뻔뻔하게 수석 대변인을 유지하고 장경태 최고위원은 대통령에게 성적 학대 운운에도 징계조차 받지 않습니다. 대체 민주당의 윤리위가 있기는 합니까? 어떤 막말을 해야 민주당 윤리위가 열리는 것입니까? 욕설의 대가 이재명 대표 때문에 웬만한 막말은 그냥 넘어가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에디터님, 지금 막말 인플레이션이다 말까지 나왔습니다. 민주당 의원 오염수 먹느니 변을 먹겠다 이런 말까지 했는데요. 윤리위 제소까지 간 상황 국민들이 보시기엔 좀 어떨까요? 뭐 역대급인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지금 이 정도까지 막말들과 조금 자극적인 언사들이 나오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금도가 있었거든요. 여야가 싸우더라도 사실은 대표들은 참전을 안 했어요. 웬만하면은. 그리고 대표를 건드리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거 지금 상황이
대표들이 다 최전선에 서가지고 서로 다 하고 있고 이거의 원인은 어떻게 보면 또 윤석열 대통령이거든요. 반국가 세력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야당을 폄훼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지금 뭐 쿠데타다, 뭐 마약이다 이런 등등인데 좀 한숨이 나오고 사실 이게 총선이 지나면은 이게 끝날까? 이런 생각 들어요. 좀 좌절스럽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국민들을 좀 생각해서 최대한 좀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 좀 원론적인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뉴필은 여기까지고요. 자, 인터넷 공간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뉴스가 있습니다. 요즘에 심각한 사회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죠. 바로 층간소음 문제입니다. 허지원 변호사, 이 층간소음 문제 뭐 얘기 나올 때마다 참 논란들이 많은데 이거 이번에는 어떤 일 때문에 화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은 나머지 이사간 이웃을 1년 반이 지나서 다시 찾아가서 해명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층간소음 때문에 분쟁이 있다가 이사를 갔는데 이사 안 간 분이 찾아가서 해명해달라 찾아갔다고요? 네,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스토킹 행위로 처벌받게 된 그런 사건인데요. 그러니까 이 가해자 가족은 밑에 살았고 이 피해자 가족은 윗집에 살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 아래층에 살던 이 남성이 윗집에 계속해서 층간소음 난다라고 하면서 항의하러 여러 번 새벽 시간대에 찾아가고 출입문도 강하게 두들고 그랬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윗집에서 좀 불안하니까 이사를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래층에 살던 40대 남성이 1년 6개월이나 지나서 이 이사간 여성 가족이 사는 아파트로 다시 찾아간 거예요. 아이고. 찾아가서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 찾아가서 이 여성을 기다리고 윗집에 살던 여성을 아이고. 기다리고 그 여성의 자녀에게 접근해서 엄마 아빠 불러라 이렇게 말한 혐의를 받아서 결국에는 1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사건입니다.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면 이거 찾아가서 이렇게 엄마 아빠 불러라 했는데 어떤 죄목으로 실형을 받은 거예요? 이거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이죠. 스토킹 처벌법. 그렇습니다. 층간소음 문제로 굉장히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데 정말 주의하셔야 되는 게요. 직접 찾아가서 여러 번 항의를 할 수가 있어요. 네네. 그런데 그것이 결국에는 스토킹 처벌법에서 말하는 스토킹이랑 굉장히 유사한 지점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상대방 의사에 반해서 찾아가거나 접근해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가 결국에는 스토킹 행위거든요. 네. 그러니까 층간소음으로 내가 실제로 피해를 봤다고 하더라도 중재기관을 중간에 거치지 않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새벽 시간에 자주 찾아간다거나 뭐 따라다닌다거나 접근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다 스토킹 행위로 평가받아서 오히려 스토킹이 가해자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 사연은 특히 더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지금 살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윗집이 피해서 이사를 간 지 1년 반이나 지난 상황이었잖아요. 그러게요, 네. 그런데 이사간 아파트까지 해명을 듣겠다는 이유로 또다시 찾아간 것은 재판부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라고 판단을 하고 재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종우 시장님, 저희 지금 사파도 조금 전에 나왔는데 아니 아저씨가 와서 너네 엄마 아빠 불러와 그러면 아이들도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이게? 네. 넘지 말아야 될 선이 바로 저 선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나의 아이든 남의 아이든 아이들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줘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1년 6개월 전에도 아주 수시로 문을 두들겨서 소음이 난다라고 항의를 했다면 아이들도 이 남자의 얼굴을 안다거나 혹은 인지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멀리 이사했는데 그 아저씨 새벽에도 막 문을 두드리던 그 아저씨가 또다시 나타나서 너네 엄마 아빠를 불러라라고 뭐 강요를 했다고 한다면 이 아이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가해를 한 이 남성은 결코 자신의 어떤 아무리 뭘 정당화시키더라도 그 집에 어떤 피해를 주거나 아이들에게 고통을 준 그런 이 선에서는 아무도 그에게 동정을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민지수 기자, 지금 보니까 개그맨 정주리 씨도 지금 층간소음 때문에 논란이더라고요. 맞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이사 온 지 3개월째인데 그냥 넘어가는 날이 없다. 층간소음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여기에 적혀 있는 게 처음엔 연예인이 산다고 신기해했는데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네. 알고 보니 연예인 개그맨 정주리 씨였다라고 합니다. 해당 글에는 아들만 내신 집이니 이해를 해야지 싶다가도 자정까지 애들이 소리 지르면 논다. 새벽에는 돌진한 막내가 꼭 깨서 30분은 넘게 악을 쓰며 울어댄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문제는요, 그렇게 애들이 시끄럽게 놀아도 엄마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본인이 여러 차례 민원을 넣고 사과를 요구했는데도 여태껏 연락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해당
글이 올라온 뒤에 이 정주리 씨의 SNS에 커뮤니티에 층간소음 글이 올라왔는데 정주리 씨 이야기인 것 같다.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겠다. 이런 SNS에 글도 올라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정주리 씨가 글을 올렸군요. 사과하는 뭐 이런 글을 올린 건데 아이들을 조심시킨다고 했는데 불편하신 분들이 있었나 봅니다. 자, 저의 불찰입니다. 앞으로 더욱 신중히 교육하려고 합니다라는 뭐 사과문까지 올리면서 뭐 일단락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김준일 에디터, 이번 정주리 씨 사례를 보고서 누리꾼들이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한 명도 아니고 아이가 4명인데 그 정도는 이웃끼리 조금 뭐 이해를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글도 올라왔는데 그건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답이 없는 문제예요. 예전에 2021년에 그 이휘재 씨 부부가 그 약간 층간소음 논란으로 해명하고 막 그런 적이 있어요. 맞아요. 집에서 네네. 뭐 약간 놀이 같은 거 하다가 뭐 시끄럽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기준이 있거든요. 몇 데시벨이 있는데 실제 측정해 보면은 그 데시벨보다 다 아래, 기준치 아래로 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개인도에 민감한 분들이 계시니까 이게 또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서로 이거는 좀 양보를 해야 되고 당시에 이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뭐 이런 것들을 의무적으로 둬가지고 조금 법정까지 가지 않게 조정을 하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거에 민감하신 분 그리고 좀 둔감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화와 이런 걸로 좀 해결해야 될 거고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면은 제 밑에 집에서 항의가 들어왔어요. 자기 남편분이 야근을 하고 새벽에 들어와서 잠을 자는데 아침 6시에 발소리가 쿵쿵댄다라는 건데 저는 출근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돌아다니다가 이제 쿵쿵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갈등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해결이 잘 됐어요. 그래서 슬리퍼를 신었죠. 그래도 들린대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뭐 미안하다 죄송하다 하고 몇 번은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최대한 갈등을 좀 좁히는 방향으로 대화로 해결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아이도요 그렇게 뛰지 말라고 하는데 막무가내여서 저희 아랫집에 상당히 미안했던 적이 참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좀 사과를 드리고 싶은데 허지연 변호사. 근데 이 층간소음 문제 한 방에 깔끔하게 해결한 초등학생들 화제더라고요. 가는 마음이 고우면 오는 마음이 고운 것 같습니다. 말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마음을 서로 곱게 보냈더니 깨끗하게 편안하게 해결된 그런 사례가 있는데요. 이 아래층에 사는 10살 초등학생이 있고 윗집에 이제 아기를 키우는 돌이 되지 않은 아기를 키우는 가족이 이사를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기가 8개월이니까 보행기를 한창 탈 나이여서 보행기 소리가 거슬릴까 봐 먼저 아래층에 쪽지랑 빵을 사서 미안합니다 이렇게 이사 와서 아기가 어려서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의 쪽지를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아래층에 사는 10살 초등학생이 답장을 어떻게 보냈냐면요. 이사 오신 거 축하드린다. 이렇게 아기 보행기 많이 탔으면 좋겠다, 괜찮다 하면서 아기가 잘 때 무섭지 않도록 이 잘 때 쓰는 하트 수면 등을 선물해 드릴게요, 보답으로 드릴게요. 이렇게 답장이 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또 깔끔하게 서로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잘 해결하는 사례도 있었고 또 다쳐서 깁스를 해서 어쩔 수 없이 쿵쾅거리는 윗집 소년이 편지를 써서 보냈던 그런 사연도 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누리꾼들도 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서로 날싸움 공방만 하면 층간소음이 해결이 너무 어렵고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좋은 마음으로 얘기를 하고 배려를 하다 보면 결국에는 더불어 사는 삶으로 서로 잘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런 반응들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이제 허주연 변호사 설명하는 과정에 옆에서 이제 그 초등학생들의 편지들이 있었는데 상당히 내용들 보면은 상당히 조금 흐뭇해집니다. 저희 어른들도 우리 아이들한테 배울 게 참 많은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세계적인 기업을 이끄는 CEO들이 링 위에서 격투기 대결을 펼친다면 과연 어떨까요? 자, 유명하죠. 일론 머스크 그리고 마크 저커버그의 얘기입니다. 미리스 기자. 와, 뜬금없는 격투기 대결설. 이 얘기는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된 거예요? 네, 저 기사 제목을 보고 낚시 기사인 줄 알았는데 점점 실체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지난 20일에 저커버그의 메타가 이 머스크의 트위터 여기에 대적할 만한 어플을 출시한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한 누리꾼이 이 기사를 올리면서 머스크를 태그를 했는데요. 당시 누리꾼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저커버그는 주짓수를 한다고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약간 신경을 긁는 듯한 이야기에 머스크는 이 저커버그와 이 철창 안에서 격투기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본인이 직접 등판해서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저커버그 본인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그렇다면 싸울 장소를 보내달라 이렇게 공개적으로 응수를 한 겁니다. 머스크는 세계 최대 종합격투기 무대인 라스베가스 옥타곤에서 한번 싸워보자 이렇게 답을 남겼다라고 합니다. 허지연 변호사, 진짜 민식 기자 말대로 이거 보면 이거 낚시 아니야? 아유, 설마 두 명이서 저 진짜 격투기 하겠어? 뭐 이런 생각이 들 법한데 근데 이 격투기 대결이 실제로 성사될 가능성도 있다면서요? 지금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두 사람이 정말 진심이다. 막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종합 격투기 단체 이 UFC의 데이나 화이트 회장이 매일 밤 이 두 억만장자와 통화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나 진짜야, 진심이야, 나 정말 대결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성사가 된다고 하면 시범 경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지금 나이 차이가 좀 납니다. 머스크가 52살인데 지금 저커버그와 13살 차이가 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둘 다 지금 수준급 주짓수 실력을 갖춘 것으로 생각이 돼요. 일단 머스크 나이는 많지만 어렸을 때부터 뭐 태권도라든가 유도, 주짓수 이런 것들 다양하게 수련을 해온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하고요. 그런데 저커버그는 상당히 좀 늦게 지난 2020년부터 주짓수에 빠지기는 했지만 지난 5월에요. 미국 캘리포니아 아마추어 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대결을 하게 되면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저도 너무 궁금합니다. 김은혜, 근데 공교롭게도 두 사람 가르치는 코치가 같다면서요? 네, 렉스 프리드먼이라는 또 과학자인데 이 과학자가 오랫동안 주짓수를 연구수를 해가지고 지금 가르치는 것도 지금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하고 누가 이길지 저커버거가 누가 이길지 모르겠는데 일론 머스크는 키가 188cm고 저커버그는 171cm. 그래서 피지컬에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렇다고 나이는 또 71년생, 84년생. 그래서 13살 차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이길지 정말 빨리 붙여봤으면 하는 개인적인 또 관심이 좀 쏠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론 머스크와 마크 저커버그 둘 다 이렇게 코치해주는 코치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They both run large, successful, impactful companies, and so they're super busy. But I do believe there's tremendous value in them practicing martial arts. 허지연 변호사, 이 두 사람이 진짜 링 위에서 붙는다면 볼만은 하겠어요, 그래도. 지금 흥행 수입만 해도 1조 원이 넘어설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어요. 뭐 수수료, 광고비, 대전료부터 시작해서 승부사들 각국에서 달라붙을 수도 있거든요. 지금 거의 뭐 대결한다고 기정사실화 됐군요, 그러면. 그렇죠. 거기다가 두 사람이 지금 이렇게 대결하는 것을 응원하는 여론도 있지만 이거 홍보 마케팅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사실 저커버그의 어떤 SNS, 지금 페이스북이 약간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상황에서 머스크의 SNS 굉장히 뜨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커버그가 만약에 이긴다고 하면 이미지 쇄신에 엄청난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홍보든 뭐든 간에 성사만 된다고 하면 엄청난 경제적인 효과가 창출될 것이다. 이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두 억만장자의 격투 대결 만약에 진짜 성사된다면 저희 프레스룸 라이브에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